당시 상처가 심해 한 발자국도 옮겨 놓을 수 없어 관리가 그를 안고 사형장으로 갔다고 한다. 녹두장군 해몽 전봉준 편입니다. 1855년 12월 3일 철종 때 태어나서 1895년 3월 30일 고종 때까지 40세를 살았다. 전봉준은 전라북도 고창군 당촌 마을에서 몰락 양반 출신의 성리학자 전창혁의 아들로 태어났다. 정봉준은 키가 유난히 작아 흔히 녹두로 불렸고 훗날 녹두장군이라는 별명이 생겼다. 어릴 적 정봉준의 집안은 가난하여 약을 팔아 생계를 이어나갔다. 소년기에 정봉준은 총명한 소년이었는데 5세 때에 한문을 수학했고 13세 때에는 백구시라는 한시를 짓기도 했다. 고창 당촌 마을에서 유년 시절을 보낸 정봉준은 순창, 임실 등을 떠돌다가 30살쯤 고부마을로 들어와 서당을 열어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한약방을 차려 한의사 생활을 하기도 했다. 전봉준은 가난하고 궁핍한 생활을 하면서도 선비임을 자처하여 학문에 열중하였다. 그는 풍수지리를 보거나 지간으로 묘자리도 점지해 주기도 하였고 시장에서 상인으로 활동하며 장사를 하기도 했다. 33세인 1888년 전봉준은 손화족을 만나고 그의 인도로 동학에 입도한다. 그는 동학에 입교하게 된 동기가 동학은 경천 수심의 도로 충효를 근본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보국 안민을 하기 위해서였다고 말하였다. 35세인 1890년 전봉준은 운현궁을 찾아가 약 2년간 흥선대원군의 식객생활을 하였다. 37세인 1892년 전봉준은 운현궁 문격생활을 청산하고 다시 고향인 전라북도 고부군으로 내려와 농사를 지으며 서당 훈장으로 아이들을 가르쳤다. 전봉준은 이 무렵에 동학교주 최시영에 의하여 고부지방의 접주로 임명되었다. 그해 4월 고부 군수로 부임한 조병갑은 탄관오리로서 그 행포가 극심하였다. 그는 농민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내게 하고 양민의 재산을 수탈하는 행위를 일삼았다. 조병갑은 자기 아버지의 송덕비를 세운다는 명목으로 세금을 거두었고 불응하거나 세금을 낼 여력이 없는 백성들을 잡아다가 고문하거나 소탄지까지 빼앗기도 하였다. 게다가 만석보라는 이름의 저수지를 백성들의 노동력을 동원해 건설하고 그 사용료도 백성들에게 강제로 징수했다. 이에 정봉준을 비롯한 농민 대표들이 상소를 고부군수에게 보내 그 시정을 진정했으나 거부당했다. 군수 조병갑은 전봉준 등 서명한 군민 대표들을 잡아다가 공초를 하고 곤장을 쳐서 내쫓는 등 횡포가 전입가경에 치달았다. 또한 조병갑이 모친상을 당하여 부조금으로 2천냥을 거두라고 요구하자 전봉준의 아버지 전창혁이 마을 대표로 나서 항의하다가 곤장에 맞아 죽는 일이 벌어진다. 이에 분노한 정봉준은 나라를 개혁하겠다는 뜻을 품게 되었고 38세인 1894년 2월 15일 거병을 선언하고 선두로 나서 천여 명의 동학교도를 이끌고 만석부를 파괴하고 고부 관할을 공격한다. 이를 고부봉기 또는 1차 봉기라 한다. 이에 놀란 군수 조병갑은 주령당을 쳤고 전봉준은 관아의 무기를 탈취하고 불법으로 징수한 세곡을 빈민에게 나누어 주었다. 조선조정은 부랴부랴 박연병을 고부군수로 후임 발령하고 이용태를 안핵사로 보내어 이들을 위로하고 잘못을 시정하여 탄관오리 처벌을 약속하자 전봉준은 일단 농민군을 해산하고 사태를 감망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안핵사 이용태는 고부봉기를 동학도의 반란으로 규정하고 동학도들의 뿌리를 뽑겠다고서는 지역의 농민들을 동학도로 몰아 역적죄로 처벌하였다. 이에 붕괴한 정봉준과 농민들은 1894년 음력 3월 총기류와 농기구 등으로 무장한 뒤 태인 대접주 김계남, 부장 대접주 손아중 등과 백산에 모여 함께 봉기한다. 이것이 2차 봉기, 백산봉기, 3월 봉기 등으로 불리는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이다. 정읍, 흥덕, 고창, 무장 등을 점령한 동학농민군은 4월 23일 장성 황룡통 전투에서 홍계원이 이끄는 정부군을 상대로 승리하고 4월 27일 농민군은 전주석으로 입성하였다. 사태가 확산되자 고종과 왕비는 당황하여 청나라에 원병을 청하였고 청이 의에 응하자 일본 역시 텐진 조약을 빌미로 군대를 동원하였다. 이천은 외세가 개입하여 나라가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자 농민군과 광군은 12개 항목의 개혁안을 회담을 통해 약속하고 휴전에 들어간다. 하지만 조선에 주둔한 청일 양국군은 돌아가지 않았다. 일본은 청에게 조선의 내전 개혁을 함께 실시하자고 제의하였지만 청은 이 제의를 거절했다. 그러자 일본은 조선에 김홍집의 친일 내각을 세운 뒤 단독으로 조선의 내전 개혁을 단행하고 6월 청에 선전포고를 하고 청일전쟁을 일으켜 2달 만에 승리를 이끌어낸다.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조선 정복을 위해 내전 간섭을 실시하였다. 이로 인해 해산되었던 동학농민군이 9월 외세 배격의 기치를 내걸고 다시 소집되어 대일 농민전쟁을 감행했다. 그리하여 정봉준이 이끄는 전라도의 남적군과
손병희 등이 이끄는 경기 남부 충청지방의 북적군이 논산에서 만나 약 20만의 동학 농민군이 결집되었고 이들은 한성탈환을 위해 북상하였다. 이들은 이제 내전 개혁을 목표로 하지 않고 일본과의 항쟁이라는 반외세가 거병의 주요 목표가 되었다. 그러나 10월 공주 우금치에서 기관총을 비롯한 근대 무기와 월등한 조직력을 갖춘 조선 강군과 일본군에게 대패하였다. 이 전투로 인해 동학군은 15,000여 명이나 전사하였으며 11월 최후 전투인 태운 전투에서 패배하면서 이후 동학군은 각계 격파를 당하고 사실상 와야된다. 금구로 도피한 정봉준은 다시 동학군을 재건하려 했으나 11월 순창에서 부하 김경천의 밀고로 관군에 의해 체포되었고 12월 한성부에 도착하여 의군부 감옥에 수감되었다. 의군부에 갇힌 정봉준 등에게는 혹독한 고문이 가해졌다. 의군부는 그가 흥선대원군과 내통한 사실 여부를 추궁하였으나 그는 한마디 언급도 하지 않았다. 정봉준의 극심한 고문에도 자백을 하지 않자 일본 영사관 감옥으로 이감되어 5차에 걸쳐 헌병의 신문을 받았으나 역시 목적이나 동지들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다. 일본군은 정봉준을 포섭하기 위해 최대한 그를 살려보려 하였으나 그는 끝내 거절하고 3월 30일 의군부에서 교수형에 처해졌다. 향년 40세였다. 한반도 역사상 최초로 집행된 교수형이었다. 그는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나는 바른 길을 걷다가 죽는 사람이다. 그런데 반역죄를 적용한다면 천구의 유감이다 라고 개탄하였다. 당시 상처가 심해 한 발자국도 옮겨놓을 수 없어 관리가 그를 안고 사형장으로 갔다고 한다. 이때 그의 형제들도 연좌되어 사형당했고 그의 후처 여산송씨는 끌려가 노비가 되었다. 관군은 정봉준을 비롯한 동학군 간부들을 사형시킨 뒤 시신들을 유족들에게 넘기지 않고 그냥 매장했기에 시신은 수습되지 못했다. 정봉준의 시신은 인근 야산에 버려졌다고 하고 동학농민군 3대 지도자 중 한 명인 김계남은 태인에 은신하던 중 임병찬의 고발로 첩보되어 전라감사 이도재가 임의로 처형하여 시신을 갈기갈기 찢어 야산에 버렸다고 한다. 또 다른 3대 지도자 중 한 명인 손화중은 정봉준과 함께 처형된 후 관군에 의해 안매장된 걸로 추정된다. 이런 까닭에 정읍시에는 정봉준, 김계남, 손화중, 최경선 등의 무덤이 있지만 모두 시신이 없는 가묘다. 이로써 봉기가 시작된 지 1년 만에 모든 사건이 종료되었다. 전봉준의 장남 전용규는 후손 없이 사망하였고 차남 전용년은 자신의 이름을 바꾼 채 은신하여 숨어 지내면서 대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봉준의 딸 전옥래는 절에 숨어 있다가 김옥년으로 이름을 고치고 살다가 성인이 된 후 출가하였다. 그녀는 1970년 91세의 나이로 사망하였다. 전봉준이 이끈 동학농민항쟁은 일제에 의해 무참하게 짓밟혔지만 이후 반일 의병운동의 정신적 지주가 되었고 농민들의 내전 개혁 요구는 갑옷개혁에 부분적으로 반영되는 성과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동학농민혁명은 제국주의 침략에 대항하여 투쟁한 최초의 대중적 농민항쟁으로서 세계사적으로도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전라북도 정읍시에 동학농민혁명 기념관이 있으며 서울시 종로사거리에 가면 전봉준의 동상을 볼 수 있다. 지금까지 녹두장군 전봉준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